2020년 1월 2일 아침 중국 북한 국경지대의 고요함은 갑작스러운 총성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나 이 총성은 적군이나 불법 월경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 군인들이 체계적으로 까마귀를 향해 발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현대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국경 봉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군사화된 국경지대로 들어갑니다. 편집증이 극에 달해 디스토피아 소설조차 가볍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총 880km에 걸친 중조 국경은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들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탈출용 지하터널은 3만 명의 병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전기철 조망은 접촉하는 자를 직사시킵니다. 이 지역은 살아있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북한이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해 새를 사살하면서도 수백만 달러, 수천억 원 상당 위 국가 주도 밀수 사업을 동시에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위한 탈출용 터널을 건설하면서 일반 주민들은 탈북 시도만으로 사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 지하 터널망, 즉사 명령, 암시장, 그리고 체제 유지의 생명선인 수조 원 규모의 밀수 제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시기에 북한은 코비드19와 싸우기 위해 야생동물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최고 지도부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국경수비대는 중국 국경 인근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사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까마귀, 비둘기, 고양이, 심지어 쥐까지 포함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 동물들이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군에서는 모든 길고양이를 제거하라는 비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동물은 말을 못하지만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는 안다. 그렇다면 굶주린 북한의 고양이가 올 이유가 무엇인가? 라며 냉소했습니다. 비둘기까지 사냥 대상이 되면서 사태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특수부대는 국경마을로 파견되어 하늘에 나는 생물을 모조리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경수비대는 접근하는 사람을 사살해야 했고 그 시신은 현장에 그대로 두며 2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즉시 방역대응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보건이라는 명분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된 비인간하였습니다. 2020년 8월 북한은 중국과의 북부 국경에서 최대 1.2km에 달하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주저없이 사살하라는 단 하나의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위성사진을 통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국경 인프라를 분석한 결과 단 200m 구간에 462km의 철조망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균 110m마다 감시초소, 막로, 요새화된 막사가 하나씩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인프라가 아니라 그 안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국경에 우연히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즉사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스파이 소설 같지만 실제인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맞닿는 지앙 지역의 산악지대 아래 김정은의 탈출을 위한 비밀 지하터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단순한 규모가 아닙니다. 깊이 수백 미터에 달하며 김정은과 가족, 최측근들이 중국 내 안전지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창문이 없는 버스를 타고 눈가리개를 한 채 현장에 진입합니다. 이 작업은 김정은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조선인민군 공병 제1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경 터널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1960만 1980년 사이 북한은 최소 4개의 지하터널을 비무장지대 아래로 파고들어 남한을 침투하려 했습니다. 이 터널들은 매시간 1만 3만 명의 병력을 남한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계되었고 일부는 차량이 다닐 정도로 넓었습니다. 세 번째 터널은 길이 1.6km, 높이 1.8m, 폭 2.1m로 지하 73m의 안반을 뚫고 건설되었습니다. 북한은 처음엔 존재를 부인했고 나중엔 탄광이라고 주장했지만 지질학적으로 해당 지역엔 석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현재까지 최대 20개의 유사 터널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색 중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생존용 터널은 침략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북한은 탈북자를 사살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밀수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승인한 밀수입니다. 팬데믹으로 민간 밀수가 중단되자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가된 밀수업자 프라이비티어스를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을 위반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합니다. 이 덕분에 북한의 시장은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의 중심지는 양강도 해산이며 북한은 여기서 약재, 영지버섯, 말린 거머리를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중국 전통의학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됩니다. 그러나 진짜 고부가 가치는 합법 화물 속에 숨겨진 금, 희귀금속, 희토류 원소입니다. 밀수업자들은 권력기관과 손잡고 매년 수억 달러, 수천억 원 규모의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중국 상인이 원자재를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에서 가공한 뒤 다시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이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밀수에 최적화된 구조이며 발각시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식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밀수업자들은 국경 수비대에 뇌물을 주고야 통과할 수 있는 반면 정부가 후원하는 밀수업자들은 세관, 보안요원,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게 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제재의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북한 국내법상으로는 완전히 합법입니다. 이 활동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자동차, 기계 부품, 전기 모터, 구리 정광, 해산물, 생선이 매일 국경을 넘어 이동합니다. 연간 수익은 수억 달러, 수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생명줄이 됩니다. 코비드19 제한 조치가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북한의 생필품 가격은 하룻밤 사이 두세 배로 급등했고 시장은 폐쇄되었으며 주민들은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존하게 한 유일한 수단은 바로 밀수였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의 러시아 관리들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나머지 탈북자를 송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넘긴 탈북자들을 북한 군인들이 인수할 때 수갑이나 밧줄을 사용하는 대신 훨씬 더 잔인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 심리전은 탈북자 가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탈출을 시도하면 북한은 그 가족 전체를 처벌합니다. 중국과의 국경선 일부에는 감전사 위험이 있는 전기 철조망이 설치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그 재료의 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중국산 철조망을 수입해 안전성을 강화했지만 코비드19가 무역을 마비시키자 북한은 손에 잡히는 어떤 자재든 사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철조망은 바람에도 흔들릴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일반 철사 몇 가닥만 꼬아놓은 수준으로 밀수업자들이 손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무너졌습니다. 더욱 기묘한 사실은 어떤 지역은 감전사할 정도로 치명적인 철조망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굶주린 고양이조차 막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의 밀수 루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은 죽음의 구역으로 만들고 다른 지역은 의도적으로 약하게 설계합니다. 이 시스템은 탈북을 완전히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로 나갈 수 있는지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국경에서 가장 기묘한 풍경 중 하나는 압록강 위에 떠있는 암시장입니다. 이건 은밀한 활동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 명소로 여겨지며 그들은 기술적으로 북한 영토에 발을 들이지 않고 북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삼, 김치, 술, 담배 등 북한 물품이 가득 실린 배들이 강물 위에 떠 있고 중국 관광객은 유람선을 타고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 수상 상점에서 직접 쇼핑을 합니다. 결제는 오직 현금만 가능하며 수익은 모두 북한 정부 고위 관료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 배들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지 않는 한 국경 침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이 법적 허점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경 중 하나에서
기묘한 면세 쇼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값싼 기념품이 아니라 그 아래 감춰진 대규모 밀수에서 발생합니다. 관광객이 저렴한 담배와 한약을 사는 사이 전문 밀수업자들은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 상당의 고가 산업 장비, 희귀 금속, 전자부품을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모든 활동을 눈감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북한의 내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확보되며 동시에 합리적 부인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물으면 그저 기념품을 파는 무해한 유람선일 뿐이라고 둘러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4만 명이 북한 주민이 단둥 지역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강제노동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겉보기에는 식당 종업원이나 공연자로 일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들은 북한 정부에 의해 충성심, 학력, 가문 배경 등을 기준으로 철저히 선발됩니다. 반드시 대학교 학위를 보유하고 정치 교육을 이수한 뒤 중국으로 파견됩니다. 이들이 일하는 북한 식당은 관광 명소로 운영되며 중국인들이 진짜 북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 춤을 추고 북한 음식을 제공하며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 고객은 물론 북한 감시관에게도 철저히 감시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임무는 문화 교류가 아니라 외화벌이입니다. 그들이 버는 돈은 대부분 북한 정부의 재정으로 흘러들어가며 생계비 명목으로 극소량만 지급받습니다. 이것은 세련된 돈 세탁 방식이며 문화 외교라는 외피를 씌운 감시 체계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 본국에서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일탈, 외부인과의 접촉, 탈출 시도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상시 감시를 받습니다. 중국 시민과의 접촉은 금지되며 정기적인 정치 수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중조 관계 악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허무로 가는 다리라 불리는 신축 교량입니다. 이 다리는 3억 5천만 달러, 즉 약 4,800억 원을 들여 건설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거대한 인프라를 통해 하루 5만 명과 차량 2만 대가 오가며 양국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리가 북한 측에서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중국 측은 다리를 이미 수년 전 완공했지만 북한 측은 도로 연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중조 경제통합의 중심이 될 계획이었으며 김정은의 숙부이자 개방 노선을 지지하던 장성택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다리는 실현되지 못한 야망과 냉각된 양국 관계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중국은 수백만 달러를 북한의 약속을 믿고 투자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단둥 신도시는 교역 확대를 기대하며 7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지만 실제 거주 인구는 약 17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 주민들, 즉 전 재산을 들여 다리 인근에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이제 유령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텅 비었고 상점들은 연명만 하고 있으며 전체 지역은 마치 종말 이후의 영화 세트장처럼 보입니다. 현대적인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경제적 생명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다리는 이제 중국과 북한의 실망스러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중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구호를 제공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망신뿐이었습니다. 중조 국경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감시 기술이 시험되는 장소입니다. 수백 미터마다 감시 카메라, 센서, 추적 장비가 설치되어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주로 국경 보안과 이민 통제를 위해 사용하며 탈북자가 국경을 넘는 것을 막고 외교적 분쟁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시 데이터를 통해 중국 시민이 북한 주민과 불법 접촉했는지를 감시합니다. 반면 북한은 더 어두운 목적을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국민의 탈출을 막고 동시에 중국 내 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군인들은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동작 감지 센서를 사용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가장 섬뜩한 부분은 이러한 기술이 완벽한 감시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국경 근처에서 나눈 모든 대화는 도청될 수 있으며 모든 행동은 추적되고 중조 양국 시민 간의 모든 접촉은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주민조차도 감시망의 존재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제 수준은 단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기술은 밀수 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후원하는 밀수업자들은 암호화된 통신과 정교한 시간 조율을 통해 단속을 피합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감시망에 허점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는 오직 정부와 연결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북한의 극단적 고립은 그들을 더 독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단절되면서 북한은 경제 전반을 중국에 위탁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북한의 무역 활동 중 90%는 중국과 이루어집니다. 이는 곧 북한이 연료, 식량, 의약품, 산업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이라도 중국이 무역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 경제는 수개월 내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존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또한 북한의 인프라, 광산, 산업시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 중입니다. 북한과의 단절은 곧 이 거대한 투자 포기, 그리고 국경지대에서의 난민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가 서로를 원치 않지만 놓을 수 없는 기이한 경제 관계를 형성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생명주를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해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위협합니다. 중조 국경은 이 역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수억 달러 규모의 밀수 네트워크만이 그림자 속에서 번창합니다. 현대적인 인프라는 흙길과 연결되고 첨단 감시 시스템은 채소를 쌀과 바꾸려는 맨발의 농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이 경제 관계는 사실 독재 정권이 어떻게 비합리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중조 국경은 단순한 지역적 특이성이 아니라 권위주의 세계에서 국경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리보기입니다. 감시 기술, 경제 통제, 심리전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다른 독재 정권들에 의해 주의 깊게 연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봉쇄 조치는 이러한 감시 체계를 정당화할 완벽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조치들이 이제는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다른 독재 정권들은 이 실험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된 기술은 분쟁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심리전 전술은 다른 공동체를 대상으로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경제 통제 방식은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교류라는 외피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국경은 이제 전체주의의 실험실이 되었고 여기서 벌어지는 실험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경 정책이 전 세계적 통제 모델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항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감시가 심해도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어도 위협이 가해져도 인간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생존의 본능은 정부의 통제를 뛰어넘는 창의성을 낳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가장 정교한 억압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조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역설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군사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취약하며 첨단 감시 기술이 중세식 처벌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 밀수 네트워크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나란히 운영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두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권위주의의 미래를 엿보는 창입니다. 이곳에서 실험된 기술과 전술은 이미 다른 정부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복제되고 있습니다. 이건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통제 방식이 퍼질수록
인간의 자유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언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를 인식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힘을 보태고 여러분의 정부가 감시 기술과 국경 정책, 비상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전체주의가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 징후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뉴스 이면에는 실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관심과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조 국경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권력, 통제, 저항에 대한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체계적인 야생동물 사살, 지하 비밀 터널망, 아니면 수면 위에서 당당히 운영되는 암시장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국경에 대한 심층 탐사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의 수용소 실태를 다룬 내용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경 통제와 내부 억압 사이의 연결고리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여 계속해서 고립된 체제에 대한 탐험을 이어가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곧 권력인 시대에 지식을 갖추는 것은 단지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구독하여 다가오는 특별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